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 구조를 아우르는 ESG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가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공공정책 차원에서의 ESG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요, 우석대 ESG 국가정책연구소의 지용승 소장과 함께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우석대학교 ESG 국가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으면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지용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현재 ESG 국가정책연구소장을 맡고 계시면서 네. 우석대학교 교수로도 함께하고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과목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학부에서는 그 학생들의 ESG 가치를 제시하기 위해서 그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가르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석사 박사 과정에서는 ESG에 조금 더 그 심화된 과목으로 뭐 탄소 경제학이라든지 그 사회적 책임 경영 그리고 지배 구조에 관련된 그러니까 올바른 경영 뭐 이런 것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경영학부에서 그러면 이제 그런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ESG 사실 요즘 정말 많이 듣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여기저기 뭐 기업들도 ESG 기업으로 뭐 발돋움하기도 하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뭐 그런 가치에 대해서도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듣는데 네. 우리 소장님께 더욱더 정확한 어떤 의미를 들어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시청자분들이나 이런 시민들이 좀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사실 그 용어 자체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ESG,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004년 UN 글로벌 컴팩트에서 이 처음 등장한 용어인데요. 그 ESG라는 용어가 그러니까 환경의 E 그리고 사회의 S 그리고 지배 구조의 G 이 영문의 합성어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다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보다 더 공평하고 그 함께 살면서 그리고 기업이나 조직이 좀 더 투명하고 올바르게 이 경영을 하자라는 그런 그 전략적인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ESG 경영이 이렇게까지 중요해진 데는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을까도 궁금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1976년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신자유주의 사상의 대표적인 경제 사상가인데요.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학자가 그 당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익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윤 추구가 최고의 목적이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역할을 정의하는 굉장히 강력한 언어였습니다. 강력한 용어였는데요. 근데 이게 ESG로 대체가 되면서 기업이 단지 돈만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돈을 어떻게 버느냐 이것에 굉장히 중점을 두면서 이런 기업의 어떤 재무적인 성격뿐만이 아니라 그 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경영 이런 투명 경영을 좀 강조하면서 기업의 역할이 패러다임이 약간 그 변화하는 그런 시대에 와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디선가 이렇게 축제, 그 친환경 축제를 또 표방하는 어떤 축제 기획자하고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 환경과 그다음 지속 가능한 축제를 위해서는 기획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자도 중요하지만 기획자가 그런 인식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큰 공감을 가졌거든요. 그게 이제 ESG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 소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의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한데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 환경이라든지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우리 사회의 투명성 이런 것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1차적으로는 이 ESG라는 이 정책이 이 글로벌 그 협약입니다. 글로벌 규제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응이 우선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법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기업들이 실질적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라든지 규제 정책 이런 것들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가장 그 시민 사회들의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 시민 사회에 어떻게 호응을 이끌어내고 시민 사회를 동참시킬 수 있는지 예. 그런 뭐 실질적인 정책 마련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기업들 사례 가운데 네. 이런 사례가 참 모범 사례입니다. ESG 경영 사례였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만한 뭐 그런 사례들이나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페트병을 가지고 국내 최초로 이 그 섬유 소재를 만들었습니다. 저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뭐 리젠 섬유라고 하는 건데요. 예. 그 섬유를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예. 이 패션쇼까지 연결하는 어떤 그 가치를 우리 사회의 가치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있고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옷으로 아주 재활용을 시키는 네네. 그런 기업이군요. 이제 순환 경제라고 좀 하는 거죠. 어떤 획일된 경제가 아니고 쓰고 버리는 이런 경제 시스템이 아니고 예. 자원을 순환하는 뭐 그런 차원의 노력들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국외 사례로는 대표적인 그 아웃도어 브랜드인데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브랜드입니다. 네. 거기는 기업의 모토가 네. Don't buy this 자켓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옷을 사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요? 굳이 충동적으로 사서 옷장에 넣어두면 그게 쓰레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그 윤리적인 소비를 하라라는 거를 좀 강조를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노동자들에게 철저하게 이 노동권을 보호하는 그런 그 기업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창업자가 그 모든 경영권을 환경단체에 그 넘기는 그런 대표적인 야. ESG 기업이 있습니다. 진짜 진정성 있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와. 지구를 주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ESG가 기업의 예. 그 최종적인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그 젊은 세대들에게 ESG나 이런 경영들을 하는 기업들의 네. 그 소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만연하게 퍼져 있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좀 올바른 소비이고 네. 좀 가치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특히 우리 진행자님께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 네. 구조의 MZ 세대가 어느 정도 되신지 혹시 아시나요? 전체 네. 지금 이제 고령층이 워낙 많으니까 맞습니다. MZ 세대라고 하면 뭐 그래 많지 않아 보여 한 10%뭐 20%. 그 이상이 되는데요. 네. 전체 우리가 5천만이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그 정도 된다라면 지금 한 1,500만 정도. 그러니까 그래요? 28% 정도 되는데요. 그러네요. 네. 우리 사회 전체 한 3분의 1 네. 정도의 수준이 MZ 세대입니다. 근데 이 MZ 세대들이 이 생각하는 그 소비의 성격 그리고 기업을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기업이 돈만 벌면 되는 게 아니고 맞아요. 사회에 공헌을 해야 된다라고 이 MZ 세대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소비를 함에 있어서도 ESG 관련된 기업의 제품을 선호한다라는 그 설문 분석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ESG 기업의 제품은 다소 조금 비쌉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다소 비싸더라도 ESG 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소비하겠다, 사겠다라고 하는 그 MZ 세대들의 수가 거의 뭐 90%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MZ 세대들은 윤리적 소비, 가치 소비의 지갑을 열겠다라는 거죠. 네. 네. 맞아요. 저만 하더라도 너무 값싼데 이게 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든지 또 품질이 너무 안 좋아서 금방 버릴 것들이라고 한다면 안 사거든요. 맞습니다. 네. 오래 쓰고 네.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기업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사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환경에 피해를 준다거나 사회에 무책임한 행동을 한다거나 네. 뭐 그런 기업들에게는 소비자는 그냥 냉정하게 돌아서는 맞아요. 그런 네. 지금 사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사례들이 참 많아져야 할 텐데 그렇다면 우석대 ESG 국가정책연구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 네. 그 ESG라는 것이 사실 글로벌 협약입니다. 예. 글로벌 규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그 정책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정부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그 글로벌 정책이 어떻게 우리 지역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네. 그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고요. 그런 분석을 통해서 기업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기업들이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지 네네. 그런 목소리들을 전달하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SG의 어떤 그 뭐랄까요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우석대학교에서는 경영학에 비중을 두고 네. 지금 ESG를
함께하고 있는 또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지역적 특성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학교만의 어떤 뭐 자산적 특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우선은 뭐 우리 우석대 학교가 그 ESG 경영을 하겠다라고 그 선도적으로 이런 그 전국 차원에서도 굉장히 선도적으로 제가 ESG 경영 비전 선포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 학교라고 하는 이 성격 자체도 어떻게 보면 조직이다 보니까 이 경영이 굉장히 필수적이고요. ESG는 사실 경영학과 굉장히 좀 밀접한 부분들도 있고 굉장히 통합적인 학문이긴 하지만 그 경영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석대학교에서 경영학에서 그런 그 ESG 경영을 주도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뭐 교양에서도 그런 ESG 실천 방안들을 좀 제시하고 있고 다양하게 저희 그 프로그램에서 그 ESG 실천 그 가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석대학교가 위치한 곳이 또 주변에 산단도 있고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곳들과 또 연계해서 ESG 경영이나 뭐 이런 어떤 가치관들을 같이 공유하고 제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또 연구 성과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 학교라는 특성이 그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지역 사회와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 우리 학교의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교직원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학교를 둘러싼 그 지역 주민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과 같이 이 지역 사회에 어떤 그 혜택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전북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일자리라든지 뭐 저출산이라든지 그리고 뭐 지역 소멸 이런 거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거에 밀접하게 그 ESG를 좀 접목시켜서 활동하는 측면들이 강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뭐 스타트업이나 이렇게 한창 또 성장해야 될 기업들에게는 이런 ESG가 좀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이윤 추구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기도 지금 바쁘고 허덕이고 있는데 아니 뭐 주변까지 내가 어떻게 바라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들려줄 수 있을까요? 안타까운 점인데요. 뭐 대기업들은 사실 그 대기업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처음에는 수동적이었지만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그 능동적으로 글로벌 규제에 대응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런 중소기업들 그리고 스타트업들 스타트 기업들 그리고 또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이 중소기업들은 체감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도 사실 부족하고. 그렇군요. 그리고 ESG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약간 비용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정책금융이라든지 지원 정책들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보니까 이 지역의 기업들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조금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조금 옆으로 제껴두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죠. 그러면 실제 현장에서는 뭐 자금 부족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는 정보 부족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런 것이 실제로 좀 범위가 큰가요? 그럼. 우선 가장 기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ESG에 대한 개념 자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리 기업에 어떻게 적용할지 이것도 좀 그 혼란스러울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과연 이 ESG 기준을 우리 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 기업이 이거를 전체 다 그 요구하는 사항을 전체 다 우리가 다 기준에 따라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조업 기반의 기업들과 이 금융 기반의 기업들 간의 ESG 기준들이 조금 우선순위가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제조업은 아무래도 환경 쪽이 맞습니다. 조금 더 그럴 것 같고 뭐 금융 쪽은 뭐 경영이라든지 뭐 이렇게 포용적 사회금융 뭐 이런 쪽으로 사회적 책임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아쉽죠. 그러니까 정부나 이런 지방 정부가 이런 기업의 규모별, 업종별에 따른 그 지원 정책들을 좀 마련을 해서 기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지원 정책이라든지 뭐 컨설팅 방향
이런 것들도 좀 활발하게 네.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이고요.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이고.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ESG 국가정책연구소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네. 주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소가 있는 거고 네. 연구소가 해야 할 일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까지는 어떤 역할을 해왔고 네. 또 어떤 성과도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네. 그동안에는 기업들 강의를 좀 하면서 예. 기업들 그 현장에서 컨설팅을 통해서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기업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그 실제 자치단체에 요구하는 것들이 예. 무엇이고 또 정부에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이고 또 우리 학교에서 또 연구소에서 어떠한 것들을 조금 바라는지 그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고 예.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ESG 컨설팅이라든지 뭐 ESG 인증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좀 편익이 되는 그런 그 인증이라든지 정부의 그 금융 정책이라든지 네네. 그런 것들을 그 현장에서의 그 목소리를 좀 전달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우리 도내에도 이런 기업들이 꽤나 있잖아요. 네네. 그 가운데 ESG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일지도 궁금해졌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그 우석대 ESG 국가정책연구소에서 도내 기업들의 ESG 경영 실태를 분석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분석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 분석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하고 있다라는 예. 기업들이 3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지원을 좀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나 네. 지원 정책을 좀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분석 내용들이 좀 예. 나와 있어서요. 그렇군요. 그래서 기업들과 그걸 조만간에 그런 네. 것들을 조금 논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아직은 조금 더 정보를 공유하고 네. 인식을 좀 제고할 수 있는 활동들이 좀 필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네. 실천해야 하는 것이 또 ESG의 또 핵심적인 어떤 좀 사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민 개인이 생활 속에서 ESG의 어떤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네.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네. 우리 연구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우선 ESG의 가장 중심축은 기후 변화에 있습니다. 네. 기후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원을 재활용한다라든지 음식물 쓰레기를 절감한다라든지 네. 그리고 나무 심기하는 그런 그 프로젝트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라든지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실천 운동을 통해서 이 탄소 감축을 하면서 예. 그 지구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그 실천 행동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누군가는 또 이렇게 회의적인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작은 실천을 해서 네. 대체 뭐가 바뀌어?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뭐 급진적인 과학 기술이 환경도 개선해 줄 거고 네. 뭐 에너지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줄 거야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생각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작은 실천을 하지 않는데 그런 어떤 사회적 어떤 뭐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관이 바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네. 과학 기술도 사람들이 원하는 맞습니다.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런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들었습니다. 지금 아무리 과학 기술이 지금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네. 작년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 우리 진행자님께서 아실 수도 있는 그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정을 통해서 전 세계 195개 나라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온도를 1.5도 이하로 내리자라는 국제 협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1.5도가 높아지게 되면 지구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근데 작년에 굉장히 극심한 폭염으로 지구 역사상 최초로 1.64도까지 올라간 아유, 경험을 큰일이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의 지구의 온도는 또 어느 정도 올라갈지 예. 예측하기 어렵지만 뭐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뭐 우리의 작은 행동이 얼마나 우리 지구의 온도를 낮출까 이렇게 뭐 의심의 눈초리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모여서 어떤 이런 과학적 기술과 결합이 돼서 이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ESG 가치를 전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또 방법을 제시하면서 연구 정책과 현장 사이에
고민도 상당히 좀 많이 들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두 세계를 연결하기가 꽤나 어려울 텐데 이거를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우선 그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 정부가 대응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현장에서 기업들이 여기에서 대응하고 우리 시민사회가 ESG에 대해서 체감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부분들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온도 차이가 좀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한민국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그 정책 수준이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 기업에 지원하는 이런 정책들도 조금 소홀하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기업들은 사실 그 입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그 사회의 흐름 때문에 우리 시민사회들도 뭐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뭐 그러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ESG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영학을 또 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경영학을 통해서 ESG의 어떤 그 개념과 또 사회 운동까지도 함께 포괄하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경영학을 단순히 뭐 기업의 성과만을 위해서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제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포괄하고 끌어안고 지속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학문들로 또 바꿔서 가르쳐 주고 계신데 연구를 통해서 혹시나 우리 소장님께서는 나도 이렇게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좀 하나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사실은 어떻게 그 나의 실천이 사실은 의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묻어 나와서 그 기준이 되면서 이 행동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 무심코 그 교통 위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차가 안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그 교통 딱지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학교에 있으면서 그런 그 약간 무책임한 그 어떤 사회에서 제시한 그 기준을 어겼다라는 것에서 제가 약간 좀 그 스스로 이 죄책감을 좀 느끼면서 반성도 많이 하셨어요. 반성을 좀 많이 하면서 지금은 뭐 차가 오나 안 오나 이 밤이나 낮이나 제가 그런 사회에서 제시하는 그 기준들, 법과 제도들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좀 노력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제가 현장에서 학교에서 강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컴퓨터라든지 전기 제품, 그다음에 전등 끄기, 그리고 이렇게 쓰레기가 보여지면 그 쓰레기를 좀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는 뭐 그런 것들을 좀 그 실천을 좀 자연스럽게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비록 작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 작은 것을 행함으로써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각자가 그런 어떤 그 가치관으로 일상에서 조금씩 행동을 취해 나갈 때 우리 전체가 큰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ESG 가치라는 게 사실 우리 어렸을 때는 잘 몰랐잖아요. 그때는 뭐 이렇게 뭐 물자를 아끼고 또는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없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그렇다면 ESG라는 개념도 앞으로 시대가 흘러가면서 뭔가 좀 내용이 추가가 되거나 바뀔 수도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ESG라는 그 단어, 용어, 그 가치가 사실은 없던 것이 아니거든요, 과거에. 그러니까 뭐 과거에서 있었던 개념인데 그걸 좀 더 강화하고 책임감 있게 우리 사회 그리고 정부, 시민사회가 같이 지키자라는 그런 약속이 되면서 조금 우리 그 중요한 주제로 이렇게 자리 잡은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ESG에 포함되지 않고 그리고 사실 그 지역에서의 ESG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그 전략적인 도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가장 문제인 그 지역 소멸, 저출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확장된 ESG 개념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공공기관들이 그런 ESG를 좀 확장시켜서 우리 사회에 밀접하게 적용하는 그런 전략적인 방향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공공기관들, 이 직장 내에 이 가정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조성을 하게 되면 이 저출산에 좀 기여를 좀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공공기관들의 의무적인 상황 중에 하나가
공공 조달이 있습니다. 이 공공 조달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예. 기왕이면은 공공 조달하는 데 있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그렇죠.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고 그거를 좀 넓히면 이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고 지역 소멸을 막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예. 특히 지역의 앵커 기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학교, 병원, 공공기관, 공기업 뭐 이런 방송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이런 기관들에서는 어떤 사회적 책임을 조금 더 깊이 아하. 그리고 이런 공공조달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지원을 좀 더 네. 신경을 쓰면은 ESG 확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ESG가 조금 더 확장되려면 지역성까지도 품을 수 맞습니다. 네. 있는 네. 예, 그런 의미까지 담고 있다면 정말 특화된 또 ESG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또 굉장히 필요하기도 하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전북형 ESG가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 젊은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경영학을 또 가르치고 계시니까 요즘 그 학생분들의 어떤 뭐 습관이라 뭐 그런 소비 행태를 보면 확실히 쓰레기가 덜 나오는 곳이라든지 맞습니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찾아다니거나 네.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또 요즘에 또 축제 기간이 또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축제를 기획하는 어떤 뭐 기관이라든지 자치단체에서도 쓰레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더 어필할 수 있는 것. 네네. 이런 것도 하나의 홍보 방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학교에서 뭐 ESG 프로그램, ESG 가치를 제공도 물론 하고 있지만 네. 어떤 그 행사를 통해서 그 ESG 축제라든지 ESG 가치 소비라든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그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을 네. 그 다양하게 좀 기획하고 거기에 대한 그 지원을 좀 하게 된다라면 뭐 학생들이나 우리 예. 시민들이 뭐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 ESG라는 단어 속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할 기본적인 어떤 뭐랄까요 가치관도 담겨 있기도 하지만 또 미래 우리가 또 나아가야 할 힘도 그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ESG를 뭔가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인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 다분히 철학적인 건데. 철학적으로, 네. 네. 그 우리 삶에 체화돼서 네. 이 지속 가능한 삶을 이끌어가자라고 이렇게 좀 정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우스갯소리로 뭐 개나 소나 웃을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러니까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네. 그 존중받고 대우받는. 그러니까 인간뿐만이 아니고. 자연, 이 동물까지도 대우받고 존중받는 그러한 그 지속 가능한 사회가 궁극적인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소장님으로서 또 학자로서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또 해주시고 또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큰 역할을 해주실 텐데 또 계획이 있거나 또 포부가 있으시다면 말씀 한번 듣고 마무리할까요? 네. 우선 ESG라는 그 개념이 너무 어렵게 다가오실 수도 있겠지만 예. 우리 일상 생활에서 그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어떤 그 행동을 할 수 있을지 그 기후 위기에 기후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 쪽으로 저도 학교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이 호응을 이끌어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환경적으로 또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게 있다면 이렇게 밥을 남기지 않고 다 먹습니다. 네. 그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 사회의 거의 3분의 중요해요. 1입니다. 네. 굉장히 그 탄소 감축하는 데 중요한 그 자원입니다. 맞습니다. 신발도 한번 사면 한 10년 정도 신습니다. 10년 이상. 경제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칭찬받고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자, 지속 가능한 세상을 단지 기업 정부의 숙제로 남겨두지 않고 스스로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